폭탄 여러 개 가서 떨어뜨리지 말고 큰 거 하나 가지고 가서 근처에 하나 떨어뜨리자. 그래서 그때 만들어졌던 게 톨보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 근처에 떨어졌는데 그 땅을 흔드는 거예요. 땅이 흔들려서 뭐 다리가 넘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통신탑이 무너진다든지. 그리고 의외로 땅 속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지하 기지까지. 그게 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하 기지가 있었네. 안녕하십니까. 안될과학 약입니다. 요새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미사일 발사한다 이런 뉴스가 많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쪽 뉴스를 잘 다루지는 않는 편이었는데 과학적으로 좀 이야기해볼 내용이 있지 않나, 미사일 발사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만 많지 않나 해가지고 오늘 이 분야 정말 최고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이상민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았던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있는 이상민입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국방 관련된 전반적인 일들을 하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헷갈리는 게 저희가 무기를 만드는 줄 아세요. 저 그렇게 알았어요. 그 무기 체계를 연구는 하지만 실제 그걸 연구해서 만드는 쪽은 국방과학연구소고 줄여서 ADD라고 하고 저희는 KIDA, 카이다라고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요. 그럼 주로 어떤 걸 연구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사실 어떻게 싸울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싸우려고 하면 그렇죠. 전략도 필요하고 우리의 적은 어떤 특징이 갖고 있고 어떤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는지 특히 북한에 대해서 앞으로 인구 절벽에 대비해서 어떻게 그런 병력들을 보충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술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AI라든지 뭐 요즘 좋은 기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미래에 어떻게 더 우리의 군사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저는 한국국방연구원의 안보전략연구센터라는 거기서 북한 군사와 관련된 연구를 한 10년 이상 하고 있고 그걸 하다 보니까 핵과 미사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이런 쪽에 관심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너무 걱정할 필요 없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즘 그 국제 정세 보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게 생각보다 너무 오래됐어요. 지난주에 깜짝 놀랄 뉴스가 나왔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ICBM을 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그걸 이거 아니다. ICBM 아니고 IRBM이다. 이렇게 정정을 했죠. 이 두 가지 미사일 이제 대중 입장에서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사실 단어만 놓고 보면 ICBM하고 IRBM의 차이는 C와 R의 차이예요. 그죠? 사실 이걸 전반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뒤에 이제 BM이 뭐냐? 발리스틱 미사일, 탄도 미사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앞에 ICBM의 IC는 인터컨티넨탈. 그러니까 대륙을 넘어다니는 탄도 미사일이에요. 순항 미사일이 아니라 탄도 미사일이라는 게 중요하고 IRBM은 인터미디엇 레인지. 우리말로 표현하면 ICBM은 대륙 간 탄도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이렇게 부르고 IRBM은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한테 많은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들은 그보다 사거리가 짧아요. 제일 긴 장거리, 중거리, 준중거리 이걸 MRBM이라고 부릅니다. 미디엄 레인지. 그리고 그보다 짧은 게 단거리, 숏 레인지, SRBM, MRBM, IRBM, ICBM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보통 이제 사거리로 봤을 때는 한 1000km 이내 정도 되는 게 단거리. 그리고 1000에서 뭐 3000 그 정도. 그리고 3000에서 5500 그리고 5500 이상 이렇게 나눠지는데 뭐 그거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서방에서 정하는 ICBM의 기준과 러시아 구소련 국가들이 정했던 ICBM의 기준이 또 달라요. 그만큼 ICBM이 갖는 위상이 다른 미사일하고 다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단거리, 준중거리, 중거리 미사일들하고 ICBM 뭐가 차이가 있느냐면 다 핵은 실을 수 있지만 핵탄두를 싣고 적국의 대도시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미사일들하고는 좀 다르게 취급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주변이 다 바다잖아요. 대서양 태평양 있고 위에는 캐나다, 멕시코다 보니까 그런 국가들이 뭐 가까이서 미국을 공격할 만한 핵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냉전 시대에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소련 정도였죠. 그래서 소련에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으려고 하면 최소한 5,500km 정도의 사거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서방 국가에서는 그 ICBM을 나눈 기준이 그 정도 됐어요. 미국은 사실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요새네요. 타고났네요. 근데 러시아는 반대요. 러시아는 사방이 다 뚫려 있어요. 모스크바와 가까운 유럽에서는 사거리 1000km만 날아가도 모스크바를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소련 입장에서는 사거리 1000km만 돼도 ICBM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건 ICBM이 아니고 IRBM이야. 직접 나와서 설명했어요. 그 이유는 그만큼 그 둘의 차이가 분명하다. ICBM을 쐈다고 하는 거는 핵으로 누군가를 공격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걸 쏠 때는 핵으로 공격받는다라는 각오를 하고 쏴야 되는 건데 이번엔 그게 아니었었던 거죠. 경고를 한 거예요. IRBM에도 핵을 탑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걸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됐든 아니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토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에 대한 경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ICBM이었다고 하면 미국에 대한 경고까지 포함했겠죠. 근데 이번에는 분명한 거는 나는 미국 너네들한테까지 이런 위협을 가진 않았어 라는
이제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예. 그걸 발사하기 전에 미국에 통보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곧 쏠 테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왜 그러냐면 예, 예.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상대방이 ICBM을 쏠 때는 그걸 보고 기다렸다 맞고 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 자칫 잘못하면 우발적인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아. 그래서 굳이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네. 이게 ICBM이 아니었다라고 아. 해명을 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럽에 대한 경고를 줌과 동시에 미국에게는 오해하지 말아달라. 그렇죠. 네, 무조건 나와서 해명을 했었어야 됐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네. 상상해봐라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나는 ICBM 아직 쏘지 않았어. 갖고 있어. 이 카드는 아직은 유효하니까. 그렇죠. 이 위기가 고조되는 단계에서는 한 번에 위기를 저 끝까지 올리진 않아요. 정치적으로는 이렇고 그러면 ICBM, IRBM 이게 크게 봤을 때는 거리가 다르다. 이 거리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도 큰 차이가 나나요? 그죠. 미사일의 사이즈가 커져야 돼요. 지금 다루고 있는 미사일들, 러시아가 썼던 미사일들이 대부분 다 고체 추진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거리는 고체 연료와 산화제, 그 안에 들어있는 추진제라고 하는데 그 추진제의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ICBM은 굉장히 크죠. 한 20m 가까이 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IRBM 정도 되면은 그거보다는 한 3분의 2 정도 더 작아질 수도 있고요. ICBM이 되기 위해서는 연료가 많이 필요하니 커야 되고 그럼 그 큰 거를 만들어서 제대로 쏘려면 굉장히 많은 기술이 필요하겠군요. 이거를 로켓 하나로 다 이렇게 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다 쓴 통은 떨어뜨리고 그다음 연료를 이용해서 또 날아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단을 분리해서 날아가는 방식을 쓰거든요. 우리 우주 로켓 발사. 네, 우주 로켓에 들어가는 로켓 방식하고 탄도미사일 쓰는 거하고 다만 우주로 쏘아 올리는 것들은 주로 친환경을 고려해서 액체 산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요. 미사일 쪽은 연료 주입하는 시간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고체 추진제를 주로 사용을 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단을 분리하는 것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 우주 발사체를 이제 조만간 또 쏜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그 우주 발사체가 단순히 위성을 올리는 그런 용도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발사체 기술들이 좀 더 진보가 되고 그걸 가지고 탄도미사일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북한이 2012년도 12월 12일에 처음으로 우주 발사체를 어느 정도 성공시킨 게 있어요. 은하 3호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은하 9호까지 가겠다라고 은하 3호 성공했다고 파티를 열면서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북한의 우주 발사체는 평화적 목적에 또는 민생을 위한 그런 용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이후에 보면은 최근에는 북한이 밝혔잖아요. 군사정찰 위성이라고. 평화적 목적의 우주 발사는 사라졌어요. 작년에도 3번인가 쏴서 한 번 정도 성공한다라고 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 앞전 거보다는 또 물체를 올리는 데까지는 도달했고요. 올해 한 3번 정도 더 쏜다고 했었는데 쐈던 게 실패했고 그동안 좀 잠잠하다가 어제 오늘 정부 당국에서 밝히기로는 조만간 우주 발사체 한 번 더 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군사정찰 위성. 전 세계에서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나라가 많나요? 일단 핵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그 능력이 어느 정도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P5라고 하잖아요. P5는 우리 유엔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이렇게 이제 5개 국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북한도 ICBM을 2017년에 처음으로 한번 성공을 하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이제 반복해서 성능들을 이제 개량을 하고 있고 생각보다 오래되지는 않네요. 2012년도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 발사체 그 발사체도 우리는 ICBM으로 이제 치고 생각하면 좀 된 거죠. 그때의 추진 체계하고 2017년의 추진 체계는 달라요. 12년도에 했던 것은 북한 미사일 하면 이제 유명한 게 스커드 노동이잖아요. 걔네들을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발로 묶어서 만든 거예요. 조잡하죠. 그리고 추진력도 좀 떨어지고. 하지만 2017년 11월 28일, 29일 때 쐈던 화성 15형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짜리 신형 엔진인데 하나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원래 RD250이라고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거예요. 그거를 북한이 어떻게 입수를 해가지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역설계를 통해서 국산화한 거고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가 결국 성공한 게 17년 10월 말이고요. 그래서 북한의 ICBM 기술은 최근 기술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오랜 동안 이게 축적돼서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 기술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그 기술이 있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최근에 국군의 처음으로 공개한 미사일이 있어요. 현무 5라고 하는 굉장히 크죠. 그 미사일은 능력 면에서 봤을 때는 북한의 ICBM에 버금가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ICBM을 가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현무 5를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미사일은 탄두 중량을 굉장히 높여놨어요. 왜 그러죠?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거는 네. 탄두 중량과 사거리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탄두가 우리 한반도 지역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어요. 벙커버스터라고 들어보셨죠? 최근 뉴스는 이스라엘이 네.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헤즈볼라. 공격하기 위해서 벙커버스터를 썼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제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벙커버스터는 말 그대로 지하에 관통해가지고 그 안에서 빵 터지는 거거든요. 예. 벙커버스터는 실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처음 등장해요. 꽤 그게 뭐냐면 오래됐네요. 유럽에서 영국군이 독일의 전략기지를 폭격을 하려고 하는데 전략기지라고 하는 건 절대적으로 여기는 지켜야 되는 독일 입장에서는 네, 되게 중요한. 영국 입장에서는 파괴해야 되는 네. 목표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독일군이 거기다가 방공 체계들을 아주 촘촘하게 잘 해놨겠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은 사실은 초보 단계의 미사일이 있었어요. 탄도미사일. 영국은 그때는 그게 없었죠. 그때는 항공기로다가 가서 중력 폭탄이 돼서 위에서 떨어뜨려서 터뜨리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예. 그리고 근데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근처까지 가야 돼요. 가야 되다 보니까 방공체계의 피해를 보고 돌아오거나 또는 격추가 되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영국의 공군 중령이 어떤 제안을 합니다. 폭탄 여러 개 가서 떨어뜨리지 말고 큰 거 하나 가지고 가서 근처에 떨어뜨리자. 그래서 그때 만들어졌던 게 톨보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게 한 5톤 정도 되거든요. 당시 항공기로 5톤짜리를 실어서 날아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다른 것도 다 빼놓고 그걸 가지고 했더니 의외의 성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 근처에 떨어졌는데 그 땅을 흔드는 거예요. 땅이 흔들려서 뭐 다리가 넘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통신탑이 무너진다든지 그리고 의외로 땅속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지하기지까지 그게 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하기지가 있었네. 그래서 그걸 더 키워가지고 한 10톤짜리를 만들어서 그랜드 슬램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걸 실을 수 있는 항공기까지 동원이 돼서 사실 2차 세계대전에서 유럽 전선에서 독일이 패망하게끔 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한 무기체계가 그 방식인데 그걸 우리는 지진폭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5년 뒤인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이 일어나잖아요. 6.25. 아, 예, 예. 그때 연합군이 그걸 가지고 와서 써먹어요. 북한에다. 북한 지역에 그런 공업단지들이 많았는데 지하에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런 것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위에서 아무리 포탄을 때려 먹어봐야 피해가 없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실제로 한국전쟁에서 그게 쓰입니다. 그런데 1950년대잖아요. 예. 1950년대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 정수핵 폭탄이 개발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10톤짜리 그런 거를 가지고 가서 떨어뜨리는 것보다 전술핵 탄도 여러 발 가져가서 폭격하는 게 훨씬 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전쟁이 끝나면서 그런 지진폭탄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전술핵 시대로 넘어가죠. 그런데 전술핵도 핵무기잖아요. 워낙 위력이 크다 보니까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민간인들까지 세상을 내다 보니 그러다가 걸프전이 일어나는데 걸프전에서 그래도 지하기지 이런 것들을 폭격을 해야겠다라고 예. 생각해서 나온 게 벙커버스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북한 지역의 지형 자체가 화강입니다. 북한산, 뭐 도봉산 이런 게 다 보면은 안반들이 보이잖아요. 멋있죠. 그 밑에까지 다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데 북한은 거기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미사일도 보관하고 철로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제 생각에는 전술핵을 위해서 아무리 터뜨려도 지하 깊숙한 거 수백 미터 아래 있는 기지들은 타격을 받기 어렵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이 지진 효과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상상을 해보세요. 산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위에 안반들이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 흙으로 덮여 있잖아요. 거기에 위에다가 폭탄을 막 떨어뜨리면 흙은 터뜨려 날아가지만 네. 그 안에까지 충격이 전달이 될까요? 안 돼요. 안- 벙커버스터는 그걸 뚫고 들어가서 안에서 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재래식 폭탄의 폭발력만 가지고 지진 효과를 크게 만들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화강암이라고 하는 것은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충격을 전달을 잘해요. 지진 폭탄의 원리는 뭐냐면 표면에 그 안반까지는 일단 뚫고 들어가서 개에 충격을 가해요. 그러면 이 산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충격력이 그 화강암을 타고 전달이 되겠죠. 전달되다가 그 충격이 빵 터지는 부분이 어딜까 생각해 보면 갱도 천장이에요. 그런데 현무5는 그래서 탄두 중량을 8톤까지 올렸어요. 8톤까지 올렸는데 그걸 북한 전역에다가 공격하려고 하면 사거리는 짧지만 탄두가 무거우니까 추진력이 엄청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딱 보면 ICBM처럼 보여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 현무 5의 무게를 줄인다면 우리가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되게 먼 곳까지 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가능하죠. 당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필요할 때 매장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현무5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미사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쓴 IRBM 이거는 그 ICBM들과 뭐 좀 다른 차별점 아니면 기술적 강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러시아가 IRBM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예. 실제로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오랜 기간 동안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하지 않았어요. 서로 군비 통제라고 해가지고 냉전 시기에 야 이대로 있다가는 서로 다 말라 죽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좀 줄이자. 1987년도에 두 나라의 정상이 만나가지고 고르바초프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만났어요. 예. ICBM 남겨놓고 예. 단거리급도 남겨놓자. 근데 이 중거리급 얘네들은 네. 좀 서로
폐기하자. 오, 그게 네. 이제 중거리 핵 폐기 조약이에요. 이건 역사적인 일인 거예요. 1987년도에 서로 합의를 했고 예. 그 이후에 이제 냉전이 끝나긴 했지만 예. 잘 지켜왔어요. 네. 오다가 냉전이 종식이 되고 나서 서로 약간 오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폐기하기로 했는데 이거 INF라고 하는 조약 위반 아니야? 라고 서로 의심을 했던 게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그러다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네. 그걸 이제 아예 역사 속으로 묻어버립니다. 폐기하고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거리 무기 미사일들을 개발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와중에 나온 거라서 궁금했죠. 사실 ICBM의 사거리를 줄이면 IRBM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어려운 기술들이 아니고 그리고 폐기했다고 하지만 옛날 기술들 어디 갔겠어요? 다 저장해놨겠죠. 갖고 있었겠죠. 예. 그래서 이 IRBM에는 특징이 있어요. 다탄두 여러 개의 탄두가 들어가는 경우는 ICBM에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하는데 예. 러시아가 이번에 공개했던 IRBM에는 다탄두가 적용이 돼 있다는 게 특징이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야기를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그래서 누구도 이건 요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 요격할 수 있다 없다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음속이 있고 초음속이 있고 극초음속이 예, 있잖아요. 예. 초음속은 마하 2를 넘는 걸 이제 보통 초음속이라고 하고 극초음속이라고 하면 보통은 마하 5를 넘으면 극초음속이라고 부르는데 거의 준중거리급 이상 북한의 스커드급 이상만 되면요 마하 5 이상 나와요. 아, 원래 이미 초음속이 러시아가 얘기 안 하더라도 IRBM은 극초음속이 나와. 네네. 근데 문제는 이 극초음속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속도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요격하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변칙기동. 축구에서 무회전 프리킥 같은 건가요? 그렇죠. 야구에서는 너클볼. 해서 중간에 요격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미사일 방어 체계가 나온 겁니다. 순항미사일하고 탄도미사일 두 가지 여기서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순항미사일은 비행기랑 똑같아요.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중간에 요격하려고 하면 그 중간중간에 요격 체계를 갖다 놔야 돼요.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 포물선을 그래서 쭉 나가기 그래서. 때문에 예. 그러니까 내가 보호하고 싶은 네. 대상들 근처에다가 미사일 요격 체계들을 갖다 놔요. 이 탄도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다 보니까 요격하는 입장에서는 일로 이렇게 날라오겠네 라는 걸 알고 그쪽으로 미사일을 미리 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안 날라와. 가다가 이렇게 와요. 탄도미사일인데. 네, 탄도미사일인데 약간 순항미사일 같은 효과를 음. 내는 거예요. 아. 미사일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저걸 어떻게 막아야 되나라는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단순히 속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사일 방어 체계를 뚫고 목표를 타격할 수 있게끔 발전되고 있는 게 극초음속 미사일 체계다. 예를 들면 러시아가 우발적으로 미사일 발사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이나 혹은 다른 나라가 그걸 알 방도가 있습니까? 있죠. 알아야 되고. 그게 조기경보 체계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국으로 또는 미국에서 한반도 쪽으로다가 ICBM을 쏘면 대략 한 30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근데 탄도미사일이 왜 그렇게 빠른가 하면 일단 저항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구 밖으로 나가니까. 아, 그래서 빠른 거예요. 순항미사일은 자동차 엔진 돌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대기권에 있는 공기랑 반응을 시켜가지고 연료를 태워서 날아가는 거예요. 천천히 날아가는 비행기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항미사일은 쏘면 한참 걸려요. 중간에 요격할 기회가 여러 번 있어요. ICBM은 저 끝에 여기까지 오는데도 30분밖에 안 걸린다 그랬어요. 예. 지구 반대편을 공격하는데도 예. 지구 바깥으로 나가서 진공을 날아가다 보니까 네. 마하 30까지도 올라갔다가 오는 거예요. 근데 막아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30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거의 다 왔는데 야 날라온다 막아라 이게 아니라 쐈어.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알아야겠네요. 준비하고 있다가 중간에서도 요격할 수 있으면 하고 또는 발사된 시점에서부터 요격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주로 하강 단계에서 막는 건데 탄도미사일은 부스트, 미드코스, 터미널 이 세 가지로 통상 얘기를 하는데 미사일 방어 체계는 주로 처음에는 이 터미널 마지막 종말 단계 때 맞게 돼 있었어요. 처음에 미국에서는 소련에서 쏜다 그러면 그때 주변에 뭐 항공기 날아다니다가 거기서 레이저로다가 쏘겠다, 뭐 우주에서 요격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기술적으로 안 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었던 거고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조기경보다 쐈네, 얘가 어디로 가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탄도미사일은 부스트 단계에서 한 3점만 딱 찍으면 삼각함수 비슷한 거 돌다 찍어보면 얘가 대충 어디로 날아가고 있고 언제쯤 떨어진다는 게 나와요. 아, 그 벡터를 딱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럼 그 3점을 딱딱딱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위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다가 정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예, 다 예. 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위성을 띄워놓고 걔네들 계속 보고 있어요. 위성이 이제 정찰 위성이 있고 조기경보 위성이 있는데 정찰 위성은 낮게 날라야 돼요. 지표면 근처까지 적당한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서 적궤도 지상에서 500km 상공을 타원 궤도를 돌면서 예. 봅니다. 근데 얘는 계속 떠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지나가고 나면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정지궤도 위성 지구에서 36,000 정확하게는 35,800km 떨어져 있는 저 먼 곳에다가 위성을 띄워놓습니다. 이게 왜 정지궤도 위성이냐고 하면 얘는 지구 자전하는 속도하고 같은 속도로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한 3개만 띄워놓으면 지구 웬만한 공간에 대해서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무 멀어. 해상도가 낮아요. 그래서 얘가 쐈는지 안 쐈는지를 어떻게 알아. 그런데 딱 저거만 봐요.
미사일이 발사될 때 열기들이 엄청 나잖아요. 예. 그거를 식별할 수 있는 적외선 센서가 정지궤도 조기경보 위성 안에는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적외선 센서라 하더라도 이게 해상도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얘를 앞에 이제 렌즈를 달겠죠. 자기가 보고 있는 지구의 한 3분의 1 정도를 계속 이렇게 스캔을 해요. 처음에 찍었던 지점으로 다시 오는데 그래도 한 10초 정도 걸리거든요. 2점, 3점까지 가려고 하면 최소한 30초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30초 안에 식별이 되면 얘가 뉴욕으로 가는지 아니면 LA로 가는지 이 정도는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미국은. 그런데 문제는 아까 극초음속처럼 요즘 미사일들이 좋아져가지고 들켰겠네? 라는 걸 알잖아요. 보통은 탄도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기 때문에 부스팅 단계에서 지구 대기권 100km 밖까지 빠르게 올라가요.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부터는 로켓들이 떨어져요. 예. 1단 추진체, 2단 추진체가 떨어지고 3단까지 가는 애들도 있고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는 반성회에서 가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정점까지 가면 얘는 그때부터는 지구의 중력에 끌려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물선 궤적 안에 어떤 지점에다가 요격미사일 쏘면 잡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안 잡히려고 일단 나갔다가 지구 중력에 의해서 대기권을 또 빠르게 들어와요. 지구의 대기권의 마찰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물수제비 뜨듯이 퉁퉁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에 30초에 딱 그걸 쟀는데 대기의 물수제비를 이용해서 페이크를 주는군요. 요격하는 입장에서는 참 애매한 거죠. 어렵네요 이거. 그 정도까지 기술이 발전되고 있어요. 위성 기술은 당연히 너무 중요할 것 같고 그 이상의 어떤 기술 개발이 계속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속고 속이는 예. 그런 관계가 되는 건데 아까 다탄도 얘기했잖아요. 예. 탄도 미사일에 탄도 하나만 싣는 거는 이제 초기 모델이고 기술이 점점 좋아지니까 예를 들어서 5톤짜리 그 페이로드라고 하는데 탑재 중량 예. 탄도 하나를 5톤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걔는 한번 요격 받으면 끝. 그래서 탄도를 쪼개요. 분산 투자. 3개로 만든다든지 5톤이니까 1톤짜리 5개를 지구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갈 길 가는 그럼 요격하는 입장에서는 그 5개를 요격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MRV예요. RV는 Re-entry Vehicle. Re-entry는 재진입이라는 거예요. M은 멀티플. 여러 개의 재진입체라고 해가지고 이게 단탄도에서 다탄도로 가는 그 다음 단계고 그 다음에는 MIRV라고 있어요. I만 추가된 거예요. Independently 해가지고 아까 MRV는 얘네들이 탄도 3개가 어떤 특정한 지역에 분산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MIRV는 표적을 하나하나씩 독립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분산된 애들 하나하나가 그렇죠. 독립적인 미사일 객체군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다 발전이 되고 또 MARV라고 해가지고 A는 이제 보통 소문자를 쓰는데 Maneuverable 기동 리엔트리 비클. 그래서 탄두가 가면서 아까 방향을 극초음속처럼 하는 것처럼 방향을 바꾸기도 해요. 너무 맞기 어렵겠는데요. 그렇죠. 거기에 맞게끔 또 우리도 방어하는 체계들을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야. 뭐냐면 아까 속고 속인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디코이, 기만체라고 하는데 디코이를 같이 보내요. 이 탄두 중량에 크게 영향을 안 주면서 그 디코이를 여러 개를 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풍선으로 만들어요. 풍선으로 만드는데도 이걸 방어해야 되는 미사일 요격 체계 입장에서는 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탄두 주변에다가 조그만한 풍선들을 여러 개를 넣어요. 일단 지구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진공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공기들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팽창하잖아요. 이제 풍선이 부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모양이 실제 핵탄두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무게는 차이 나겠죠. 저희가 아는 풍선이랑 좀 많이 다르긴 하죠. 탄두 모양으로 생긴 풍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의 표면은 탄두의 열적 특성. 우리가 미사일을 요격할 때는 이 탄두의 온도를 보면서 요격체를 식별하는 거거든요. 요격 미사일 쏴봐야 그 안에 어떤 엄청난 폭약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네. 얘는 카메라만 있어요. 적외선 카메라. 얘도 날아가면서 쭉 날아오는 탄두를 보는 거예요. 저 우주 새까만 공간 속에 탄두가 보이는 거예요. 뜨거운 애가 있는. 그 뜨거운 애는 왜 뜨거울까요? 태양빛도 받고 뭐 원래 뜨거웠을 수도 있고 그 우주와의 컨트라스트 열적 차이를 가지고 식별해서 요격을 하는 건데 이 풍선도 마찬가지예요. 표면을 비슷하게 처리를 해놓으면 온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하여튼 진공을 날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는 실제 핵탄두하고 디코이하고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가 언제 구분이 되느냐? 대기권 들어갈 때. 무거운 탄두는 무거우니까 또 들어가는 거고 풍선은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격하는 입장에서는 그때야 비로소 실제 핵탄두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실제 핵탄두하고 디코이를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기 단계에서 풍선 뿌 불어 올릴 때 그때 보고 있어야죠. 민감한 얘기일 수 있는데 중국이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할 때 중국이 왜 그렇게 민감하게 했을까? 사드의 미사일은 사거리가 길지 않아요. 요격 미사일이기 때문에 거의 한반도에서 한 길어야 한 200km 사거리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엑스밴드 레이더라는 거를 우리나라에 설치했는데 그걸 가지고 딴지를 건 거예요. 이 엑스밴드 레이더가 자기들한테 치명적이다. 왜? 자기네들이 미국하고 경쟁을 하잖아요. 미국에 대해서 미사일을 발사할 때 탄도 하나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디코이들이 섞여서 날아간다고 했잖아요. 그 디코이를 가장 잘 식별할 수 있는 게 언제냐면 지구 바깥에서 저 디코이들이 탄두하고 떨어져 나오면서 부풀어 오를 때 그때를 계속 보고 있으면 쟤는 진짜야 나머지는 가짜야 라는 정보를 알 수 있어요. 그러려고 하면 그 정도를 식별할 수 있는 좋은 해상도의 레이더가 근처에서 봐야 되겠죠. 그 근처가 딱 우리나라였네요. 위치적으로. 그렇죠. 제일 좋은 데는 북한이에요.
그렇게 중국이 인식을 해서 그랬다는 거고 우리는 사실 그런 목적보다는 북한의 위협이 당장 우리한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 미사일 방어 체계가 아직 그 사드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능력까지 안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무기 체계를 배치를 해서 북한이 만약에라도 미사일을 쐈을 때 그걸 방어하겠다. 그런 취지였던 거예요. 중국은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 세월이 지나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일반인 입장에서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ICBM이 정말 비쌀 거 아니겠습니까? 대충 뭐 얼마 이상이다 아니면 가장 비싼 거 얼마다 이런 게 좀 있나요? 원래 미사일은 수출을 못하게 돼 있어요. 자국 내에서 생산해서 국가에 이제 조달을 했을 때의 단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2022년 초에 미국의 이제 랜드 연구소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브루스 베넷이라고 하는 박사분이 한반도 전문가인데 북한의 미사일의 가격을 좀 이렇게 분석한 게 있었어요. ICBM은 대략 한 200억에서 300억? 북한 기준인가요? 북한 기준으로 이제 나왔었어요. 한 발에. 한 발에 F-22라든지 F-35라든지 이런 것들은 훨씬 그보다 비싸요. 얘가 어느 정도의 정확도로 딱 맞출 수 있나요? 건물 단위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지 아니면 사람 단위를 맞출 수 있는지. 그거는 케바케인데 탄도미사일을 아까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간다 했잖아요. 탄도미사일하고 비슷한 게 포탄이에요. 포탄. K9 자주포 같은 것도 보면 40km 이상 날아가잖아요. 쏠 때 방향을 딱 정해놓고 쏘면 그 방향대로 그대로 날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 오차 범위가 넓어져요. ICBM은 10,000km 이상 날아가요. 정밀성이라는 게 이 먼 거리를 날아가는데 그 정도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LA를 조준했는데 옆에 산타모니카 이런 데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사일의 신뢰성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막 집어넣죠. 위성학법 장치를 넣는다든지 관성 유도 장치라든지 자이로 같은 것들을 넣어서 고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ICBM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발사합니다. 대기권을 빨리 빠져나가야 되니까 나가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서 방향을 틀어요. 그리고 그때 아까 다탄두 같은 경우에는 탄두 여러 개가 각각 내가 원하는 위치에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발씩 각도랑 속도 이런 것들을 잘 보고 가면서 릴리즈를 시켜요. 그때 요 탑재체 얘를 이제 보통 버스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미세 조정할 수 있는 그 연료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단해서 요쯤에서 릴리스 하면은 각각이 어디에 목표에 거의 근접해서 떨어질 수 있게끔 됩니다. 그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구 밖의 우주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저항도 없고 계산만 잘하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탄도미사일은 그렇고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안에 눈이 있어요. 찾아가요. 천천히 가니까 괜찮은데 탄도미사일은 눈을 달아주면 안 되는 이유가 재진입할 때 눈이 너무 부신 거죠. 왜냐? 대기권을 뚫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뜨겁겠어요. 수만 도까지도 올라가는데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정확하게 릴리스할 때 정밀도를 높여주면 가게 돼 있어요. 이런 무기 체계에 최근에 좀 핫한 이런 AI 기술도 좀 이렇게 탑재가 되려는 노력들이 있나요? 아니면 이미 뭐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AI 기술이 미사일 선진국에서는 일정 부분 쓰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미사일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날아오는 미사일의 특징들을 많은 정보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결국은 AI가 판단해서 요격을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수많은 데이터 그리고 정말 제한된 시간 내 판단을 해서 해야 되니까 잘 도입돼야 되겠네요. 발사체, 뭐 위성, 인공지능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안보랑 정말 직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전쟁은 뭐 갖고 싸웁니까? 무기체계 갖고 하잖아요. 석기 시대에 청동기 갖고 있던 친구하고 또 청동기 시대에 철기의 무기를 갖고 있던 국가하고 누가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국가 안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기체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무기체계의 발달 수준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군사력의 수준이 좌우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단 그 우크라이나 여기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이 드론이 이렇게까지 쓰일 줄 누가 전쟁이 발발되면서 드론이 이렇게 쓰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고 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스타링크예요. 저는 일론 머스크랑 잘은 모르지만 그분의 책을 한번 쭉 봤었는데 정말 그 스타링크라고 하는 체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냥 민수용으로 머스크가 미국 내에서 워낙 미국은 땅이 넓은데 이걸 기지국을 다 세울 수 없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이거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우주에다가 우주 인터넷 통신을 시도한 거고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이 나니까 우크라이나에 제가 알기로는 부총리인가가 트위터로다가 좀 보내줘.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한 3일인가 만에 보내줘요. 500세트 안테나만 보내주니까 어차피 위성은 지구를 계속 돌리기 때문에 어떤 특정 국가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안테나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상으로 제공을 했고 지금은 지금 수십만 대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버틸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타링크가 없었으면 우크라이나는 각계격파 당했어요. 왜? 러시아가 처음에 특수군사작전이라는 걸 하겠다라고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어딜 때리냐면 방송국 발전소 뭐 이런 것들. 일단 전기가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우크라이나도 용도가 크기 때문에 발전 시설들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고 거기서 전원을 풀로 공급하진 못했지만 계획전전이라고 해가지고 시간대를 나눠서 공급해 주니까 각자 그 자동차 배터리에다 충전했다가 그걸로 다 쓰는 거예요. 통신은 스타링크 안테나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해결을 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은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아까 일론 머스크 전기를 다룬 책이 있는데 되게 두꺼워요. 배구작이 딱 좋은데 스타링크 부분을 딱 찾다 보니까 스타 쉴드라는 용어가 나와요. 머스크는 인터넷 통신을 위해서 개발했었던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처음 적용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군에서도 쓰거든요. 예. 어떻게 썼냐면 드론을 보내는데 드론의 통신용으로다가 스타링크를 써요. 그러면서 일부는 러시아의 함대, 배를 공격하는, 함정을 공격하는 용도로다가 쓰려고 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생각했을 때 야 저거를 공격하면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비스를 중단해요. 그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돌아와. 성공하지 못하고. 그거를 미군도 봤겠죠. 야, 이 스타링크 엄청난데? 네, 엄청- 라고 생각했는데 일개 사업가가 좌지우지하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그 뒷배경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 군에서 일론 머스크가 계약을 하는 거죠. 스타링크에다가 카메라를 달자. 스타링크는 위성 통신이에요. 작은 위성 여러 개가 지나가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머리로다 여러 개 지나가겠죠. 걔네들하고 통신하는데 지나가면 걔랑은 통신이 안 되잖아요. 네. 지들끼리 로밍을 해줘.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애가 계속 통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카메라를 달 생각을 한 거지. 카메라를 달았더니 보던 놈이 지나갔네? 그럼 그 뒤에 있는 애가 또 봐. 그거를 연결해주면 실시간으로 한 지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찰 위성도 계속 그 지점을 볼 수는 없어요. 돌아가서 또 다른 놈이 와서 보고 그래서 그 인터벌이 생기거든요. 몇십 분이라도. 근데 얘는 단 1초의 공백도 없이 계속 보고 있어요. 이게 뭐냐? CCTV가 그렇잖아요. 스타쉴드를 일명 우주 CCTV라고도 해요. 전 세계 곳곳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발전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끝이겠느냐? 다음은 다음번에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안 될 거 하겠어 오늘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ICBM, IRBM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오늘 이 정도 다루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우리 이상민 박사님 모시고 미사일 그리고 무기 체계, 뭐 안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 기술적으로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이상민 박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안 될 과학 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